임종성입니다. 임종성이고 1년 동안 어쨌든 같이 고생을 하게 됐는데 저보다는 더 많이 고생하시겠죠. 머리도 빠지시고 막 원형 탈모도 오고 막 그러겠죠. 좀 그런 고통이 있어야, 그죠? 산모의 고통은 아니지 어쨌든. 자, 2차 과목 중에서 그나마 조금 수월한 과목입니다.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인데 일단 과목 소개를 조금 드리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설명 좀 드리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막 쳐다볼 필요는 없어요. 눈을 똑바로 뜨는 건 좋아. 자,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가 40문제 100점짜리인데 과목의 구성이 일단 전체 과목 중에서 세 파트를 보시면 지금 오늘부터 배우실 법이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의 대부분은 지금 현장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소장님, 이제 법조로 이야기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이고 그 다음에 밑에 실장님이 두 분 계시는데 소속 공인중개사, 오늘 점을 따시고 등록을 해서 개업하시면 그분을 소장님이라고 보통 부르시는데 그분은 법적으로는 개업 공인중개사랍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 중에서 정이 있는 실장님을 소속 공인중개사, 정이 없는 실장님을 중개보조원이랍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중개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규제를 받을 것인가, 보수는 얼마를 받을 것인가, 그런 걸 배우신 게 공인중개사 법령이고 출제 비중은 전체 40문제 중에서 24문제 정도. 이전에 26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는데 어쨌든 24문제 정도. 점수로 이야기하면 60점 정도 됩니다. 60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진도가 전체 중에서 60% 정도 시험에 출제되니까 대부분의 진도가 한 4주에서 5주 정도는 여기 집중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부동산 매매, 아파트 매매 해보시면 소장들이 실거래가 신고한다 들어보셨어요? 그걸 배우시는 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제 비중이 8문제 정도. 그러니까 60%하고 여기가 8문제니까 20%하면 여기까지가 80점이에요. 32문제. 그래서 1, 2월 달 진도가 전체 나오는 주가 7주 정도밖에 안 돼요. 명절기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 세 번째 파트는 1, 2월 달 수업을 못하고 여기 80%까지 집중해서 수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보시겠지만 세 번째 파트는 이 전체 내용을 배우시고 배우시는 과목 6과목 전체를 가지고 현장에서 소장님이나 실장님이 중개업을 하겠죠. 손님이 오면 접수받고 어떻게 설명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서 쓰는 방법을 다 이제 요 법에서 다 배웁니다. 배우시는데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 가장 많이 필요한 과목이 민법이에요. 민법. 11월부터 민법 1차 과목 들으셨죠? 공부하실 때 민법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 민법을 잘 하셔야만 이 과목이 80점 목표로 하시는 과목이 전체 과목 중에서 민법하고 이 과목밖에 없어요. 민법을 잘 하시면 이 과목이 80점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계략적으로 보시면 이게 다 민법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에서 나중에 민법에 물건 가시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고 용익 물건 나올 때 지상권 배울 때 분묘기지권이 있습니다. 그 임야 같은 데 보면 분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의 땅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 조상묘를 잘 모실 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의 민법에서 배우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실명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보호법이 두 개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집합건물. 이게 다 민법에서 민사특별법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민법 내용이 여기가 8문제인데 민법 내용이 4문제에서 5문제 나와요. 최대 많이 나온 적이 있는 게 35회 때는 이게 12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여기 민법 문제가 9문제. 그러니까 1차 과목 중에서 개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2차 과목까지 한 번에 1년에 끝내시려면 민법을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1, 2월 달 수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주가 좀 적고 해서 3, 4월 달에 구조 나오면 이제 1, 2월, 11월부터 공부하신 분은 민법을 공부해 오시고 1, 2월 달 다시 다지시고 4월 마지막 주 3, 4월 과정에서 3, 4월, 4월 거의 한 셋째 주에서 넷째 주 과정에서 이걸 배우실 건데 그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
그 다음에 공부를 오래 하신 분도 80점까지가 여기까지니까 용이하게 80점까지 가시려면 여기까지 취중해서 공부를 하시고 1, 2월까지는 어쨌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까지 열심히 저도 수업할 것이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민법 되시는 만큼 되시니까요. 다른 과목 다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정을 따신 다음에 많이 하시는 게 법원 경매겠죠. 경매. 법원 경매 배우시는 과목이 오늘 배우시는 과목이 법원 경매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중개업을 하게 되면 이제 손님도 좀 확보가 되고 자본이 있으신 분들 좀 아시게 되면 경매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매 공부를 좀 하시고 개업하신 소장님들이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이제 이전에는 변호사하고 법무사만이 대리입찰이 가능했는데 이제 공인중개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소장님이 안 되시면 못하고 소장님이 되셨다면 저 법원에 가서 대리하겠습니다라고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기 위한 등록증이 가게 한번 가보시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있고 경매 대리인 등록증이 같이 걸려있는 가게가 있어요. 그 앞에 보시면 법원 경매 대리 가능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까지 법원 등록증을 받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은 민법 내용이고 한 문제 한 문제에서 총 8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전체 구성은 이랍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8문제 정도 나오는데 배우시는 과목 중에서 방금 전에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 빼고 나머지 이제 배우시는 과목 중에서 관련 있는 과목이 민법이 가장 관련이 많다.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 공법 파트가 한 2파트 정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전에는 출제가 되었습니다. 농지, 나중에 공법 교재에서 맨 끝에 있는 농지법. 소장님이 농지도 매매 중개할 수도 있고 임대차 중개할 때 필요한 내용을 배우시는데 최근에 출제가 안 된 부분이에요. 출제 예상되는 부분이 농지법 내용. 그 다음에 수업 중에 계속 나오는 내용이 주택법이라고 하시면 투기과열지구. 들어보셨어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만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 토지 같은 거 중개할 때 꼭 필요한 것이 토지가 어떤 용도 지역에 있고 어떤 제한을 받는지 공법에서 정해진 대부분 내용이 이거였죠. 행위 제한을 받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서면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그래서 공법 관련해서 단독 문제 나온다면 농지법. 나중에 다시 강조해드리고 그 다음 수업 시간에 필요한 것이 투기과열지구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그 다음에 관련 있는 과목이 공시법 과목, 내일 과목이죠. 공시법 과목 중에서 중개업을 하려면 대장도 봐야 되고 하겠죠. 그래서 지적 공부라고 배우실 거예요. 지적 공부 대장, 지적도 임야도 같은 걸 배우시는데 간혹 출제가 한 문제로 나오지 않고 지문이 1개 정도 뜹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등기법.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시법은 단독 문제 나오는 경우가 없는데 어쨌든 전체 중개업을 할 때 소장님이나 실장님이 대장을 보는 방법, 지적도 보는 방법, 그 다음 등기부 보는 방법을 간혹 물으니까 크게 출제 비용은 없지만 어쨌든 관련돼 있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민법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계속 제가 강조해드리는 과목이 민법이에요. 어쨌든 민법 잘하시면 합격이다라고 할 정도로 민법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공부해보시면 이 등기법이란 과목도 민법에서 조문이 민법 공부해보신 분들은 186조라고 186조 배웠습니까? 186조 이렇게 찍어서 하면 부담스럽습니까? 186조 뭐 권리 변동,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 효력이 발생한다. 그게 186조인데 그것 때문에 생긴 것이 등기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을 잘 하시는 분은 특히 물권법을 잘 하시는 분이 등기법도 수업을 합니다. 12문제. 어쨌든 민법이 중요하다는 것 좀 인지하시고 계속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 2월달 7주 과정은 수업을 대부분이 선생님들마다 수업 방식이 조금 있겠지만 일단 오늘부터 보시면 문제 풀이 전까지, 기출문제 풀이 전까지 시기로 보면 4월 지나고 5월부터 이제 핵심 요약 정리, 기출 문제 풀이 전까지는 다 이론 공부이기 때문에 PPT 자료 가지고 수업을 일단 진행할 거예요. PPT까지 정리하고 정리한 만큼 가지고 계신 교재 확인하겠습니다 할 때 그때 연필을 드시면 돼요. 연필 드시고 중요한 부분은 밑줄 좀 하시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법이라는 과목은 처음부터 막 밑줄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민법이라는 과목은 100%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과목이면 2차 과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 함정을 탁 체크하시고 그 부분의 함정이 뭐인지 체크하시고 밑줄하시고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게 2차 과목이기 때문에 교재 확인하겠습니다 할 때 그 PPT 자료 끝난 다음에 PDF 파일 가지고 몇 페이지 펴보십시오 하면 밑줄하십시오. 별표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거의 출제가 되는 부분이면 별표까지 할 것이고 밑줄하시고 괄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마칠 때 그날 배우신 내용을 뭐 교재 확인할 필요 없이 그날 배우신 내용이기 때문에 구두를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시면 일단 한번 들으시고 교재 확인하시고 마지막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집에 가셔서 오늘 2차 과목 중에서 중개사법을 공부하셨다 해서 중개사법을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데 많이 하지 마시고 남는 시간에 민법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민법 잘 하셔야만 우리 과목도 80점 나오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수업을 진행해 보는데 일단 교재를 한번 펴보시죠. 목차를 앞에 보시면 표지부터 해서 넘기시면 차례 부분이 있어요. 차례 부분. 찾으셨나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파트 1에서 공인중개사법 있죠? 24문제 한번 적어보시죠. 24문제 60점. 그 일찍 오시면 과목의 앞에 내용은 없지만 목차도 한번 보시면 전주에 뭘 나갔는지 오늘 진도가 어디까지 나갈 것이다. 대충 목차도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게 밑에 챕터 1 총칙부터 해서 넘겨보시면 챕터 9까지 지도감독 및 각종 규제까지가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그 내용이 좀 많다, 그죠? 그 페이지를 보시면 거의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8문제 나오는 것이 옆에 파트 2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해서 8문제 적어보시고 내용이 챕터 1에서 총칙에서 챕터 5 벌칙까지 대부분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실거래가 신고한다. 신고 또는 토지 거래 허가 받아야 한다. 신고 제도하고 허가 제도 배우시는 게 파트 2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이도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 보니까 경험칙으로 들어보니까 공인중개사법보다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조금 더 힘듭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민법의 개론만큼 힘든 것은 아니고요. 음살이죠. 음살. 그죠? 음살 부릴 수 있는 과목이 이 과목밖에 없어요. 넘겨보시면 파트 3입니다. 이제 중개 실무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민법이다 그랬죠? 대부분 출제는 밑에 챕터 1부터 해서 챕터 4까지 중개활동까지는 출제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수업도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고 수업을 집중적으로 할 부분이 옆에 페이지 챕터 6 있나요? 거기서부터입니다. 거기에 챕터 6에서 제1절에 주택임대차보호법 한 문제, 2절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한 문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한 문제. 자, 여기는 빠져있지만 나중에 요약집에 나오겠지만 집합건물법이라고 민사특별법 시간에 배우죠.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옆에 실명법 밑에 한번 적어보시죠. 어차피 배우실 거니까. 그래서 1절부터 지금 적으신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하면 자체가 4문제이고 그 다음에 한두 파트가 있는데 한두 파트는 옆에 페이지 챕터 5에 있는데 그 나중에 진도 나갈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문제짜리가 챕터 7입니다. 법원 경매하고 자산관리공사 공매가 있는데 공매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그 1절에 경매에서 한 문제, 그 다음 3절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제도, 경매 대리인 등록입니다. 한 문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목차를 한번 보셨고 넘겨보시면 공인중개사법 파트 1에서 공인중개사법이 있죠.
넘겨보시면 18페이지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및 구성이 있습니다. 자, PPT 자료 보시기 전에 제1절의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 및 구성은 출제가 거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하실 때 필요한 내용만 몇 가지만 확인하고 PPT로 가지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기 어떤 법이든지 1조를 만들면 목적조항을 만드는데 목적조항은 출제가 이전에는 15회 시험 전에는 간혹 출제가 되었었는데 출제가 안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오늘 중개사 법령 올해 37회 대비해서 첫 수업이니까 목적조항도 한번 보시면 근데 수업 시간에 한번 읽어보시자 하면 읽으실 겁니까? 가능하시죠? 자, 거기 박스에 제1조 목적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목적조항은 두 줄인데 어쨌든 함정 체크를 한번 보죠. 첫 번째 끊으실 것이 밑에 거기 박스에서 이 법은 뒤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까지 이렇게 끊어보시죠. 슬레이트 이상 끊어보시죠. 거기까지가 제1목적.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의 제정 목적 중에서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말은 전문 자격증 제도를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적지 마시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도를 두어서 중개업에 종사하려면 소장이 되려면 증을 따야 한다. 그런 취지이고 교육규정을 두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 할 때 중개 동그라미 해보시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중개업을 육성한다는 것이 제2목적. 함정 체크를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면 한번 딱 출제될 때 목적조항과 관련이 없는 것 할 때 함정을 팝니다. 그러면 학개론 시간에도 배우시겠지만 부동산을 가지고 수행하는 전체업을 부동산업이라 부릅니다. 부동산업. 부동산 건축부터 해서 개발, 중개 다 부동산업인데 함정 체크를 할 때 공인중개사 법을 만든 목적이 부동산업 전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요? 중개업을 육성한다. 그 중개 그게 함정이에요. 이전에는 육성 앞에 지도란 말도 있어서 지도 육성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도란 말은 빠졌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목적조항은. 그 함정 체크는 이 과목은 민법하고 공부 방법이 많이 다르다. 많이 다릅니다. 2차 과목하고 1차 과목 중에서 민법이라는 과목은 전체적으로 이해가 필요하지만 2차 과목은 함정 체크가 중요하니까 쭉 읽으면 다 맞는 것 같아 보이는 게 또 이 과목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육성하고자 하는 업이 뭐라고요? 중개업을 육성하여 그 다음에 국민 경제 동그라미 하시고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산권 보호다 이렇게 유사 표현해서 틀리니까 경제 이바지한다. 그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고 어쨌든 중개업 할 때 중개 동그라미 하시고 경제만 동그라미 하시면 거기 함정 체크인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하단에 보시면 2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이란 말이 있나요? 자, 법령의 구성하게 되면 세 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다. 그게 한 개가 세 가지를 다 합쳐서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오늘부터 배우시는 주된 내용이 공인중개사 법률인데 1번에 박스 보시면 공인중개사법 되어 있죠? 옆에 성격은 법률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어 있죠? 옆에 박스에. 자, 수업 진도 진행하면서 이제 계속 체크해 드릴 건데 이걸 정리를 안 하시면 굉장히 힘든 것이 뭐인가 하니까 무엇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무엇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바꾼다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법 규정인데 대통령령
바꾸면 틀리니까 무엇은 대통령령, 두 번째 칸에 있는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인가. 박스 보시면 거기 시행령 옆에다가 대통령령이라고 적어보시고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 옆에다가 국토교통부령 그렇게 적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크게 원칙 기준은 시행령, 대통령령 빈칸에 있으시면 각종 기준 이렇게 적어보시고 각종 기준. 그 기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원칙은 어디서 정한다고요?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진도 지나가면서 다음 주에 등록 기준에 관하여 어디 정한다고요? 기준? 대통령령. 사무소 설치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기준 다음에 원칙은 대통령령이다. 그럼 셋째 칸에 나와 있는 시행규칙인 국토교통부령에서 뭘 정할 것인가? 국토교통부령에는 각종 절차, 밑항에 되어 있으면 각종 서식, 각종 절차와 각종 서식은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에서 정하겠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가보시면 등록 절차에 관하여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절차에 관하여는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절차 나오면 국토교통부령 내용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고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서식관계 지문이 많습니다. 자격증, 등록증, 신고서, 중개계약서에서 서식관계 지문이 쭉 나오는데 각종 서식도 다 어디 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기준을 잡아 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3, 4월 끝나고 요약 정리 갈 때는 예외가 당연히 있겠죠. 예외가 기준인데 예외로 국토교통부령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원칙을 일단 잡아 놓으시고 예외는 따로 나중에 요약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그 박스에서 맨 밑에 공인중개사의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있죠.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 법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출제 경영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장님이 되셨다면 경매 대리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내용이에요. 지금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은 세 가지입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내용이 무엇인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내용이 무엇인지 그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시험에 본격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2조. 올해 36회, 작년 36회 시험에도 한 문제 나왔고, 지금 보시면, 교재 보시면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2절 용어의 정의 파트가 있죠? 그 어떤 과목이든지, 특히 2차 과목에서 법에서 2조 조항을 도와서 그 법에 사용하고 있는 반복적으로 중요한 용어를 법에 직접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정해놓은 파트가 있습니다. 출제 비중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 과목,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하는 용어 정의, 거기 보시면 6가지, 박스 안에 6가지 있죠? 그 용어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만 지금 보시는 공인중개사법이 이해가 되십니다는 취지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용어를 만들어놨는데 공부하는 방식은 파트별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출제는 최대 2문제까지 용어의 정의 한 개 줘가지고 2문제까지 출제가 되는데 보통 한 문제 정도 보시면 돼요. 한 문제. 그러면 출제는 보통 이렇게 용어에 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공부하실 때 함정 체크를 문제 푸는 방식을 미리 계속 강조드린 이유가 2차 과목 중에서 이 과목이 함정 체크를 가장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말을 쓱 흘려버리면 한 개 단어 놓쳐버리면 틀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나중에 기본서 중간에 기출문제 조금 들어가 있겠지만 어쨌든 공부하시는 방법은 출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박스 보시면 1호에 중개라 함은 시작해서 박스 보시면 중개라 함은에서 끝에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나오면 출제위원들이 출제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법조문, 박스에 있는 법조문 그대로 표현할 때 끝에 말한다 이렇게 출제하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 요소를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는지, 중개란 개념을 정의할 때 몇 개의 개념 요소를 가지고 한 개를 완성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를 묻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보시겠지만 만약에 중개라 하면 해서 공부하실 때 파악하신 요소가 4개라고 파악했다. 그러면 시험에서 4개가 다 들어가 있으면 옳은 지문이겠죠? 그런데 시험에서 함정을 파는 것은 4개가 다 들어가야 하는데 1개가 빠진다. 1개가 빠지면 개념이 불완전하게 되었으니까 틀린 지문. 4개가 들어가면 정확한 답인데 4개에다가 1개 더 붙여버리면 개념이 확장되니까 또 틀린 지문. 뭐가 빠져서 틀렸는지, 뭐가 붙어서 틀렸는지를 공부하시는 게 용어의 정의예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2차 과목 중에서 공법이나 공시법 나중에 배우시면 용어의 정의 파트를 좀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용어의 정의는 한 개의 개념 안에 몇 개의 개념 요소가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이제 변형에서 나오는 게 말한다 이렇게 나오면 지금 보시는 법조문 그대로 묻는 것인데 쉬운 내용입니다. 함정만 체크를 정확하게 하시면 되니까 조금 변형해서 나오는 것이 요걸 핵심 요소를 개념 요소를 다 쓰는 게 아니고 핵심 요소를 뽑아서 말을 줄여서 표현할 때 무엇이다, 소속 공인중개사 이다, 중개업으로 볼 수 있다, 해당한다, 이렇게 포함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말한다는 표현이 아니죠. 법조문대로 묻지 않고 변형해서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은 모의고사를 3월 달에 보시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이렇게 나오면 왜 맞고 이렇게 나오면 또 왜 틀립니까? 여기는 뭐가 빠져서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이걸 구분하지 않고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말한다 할 때는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야만 맞는 것. 여기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말을 줄여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구분해서 읽으실 게 용어의 정의 파트예요.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해서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박스 나와 있는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한 개씩 쪼개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설명드린 다음에 교재 확인해서 다시 괄호해서 밑줄에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중개란 말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기초 용어입니다. 중개. 민법하고 일단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우시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민법은 뭘 배우시는가 하니까 토지 건물이 있으면 아파트라고 해보시죠. 아파트 매매 계약을 배우시는 게 민법이에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배우신다는 말은 아파트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을 배우시는 과목이 뭐라고요? 민법이에요. 여기는 당사자가 직접 만나서 직접 계약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중개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매도인하고 매수인 만나서 계약하는 직접 거래는 중개라는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라는 개념은 중개, 주선한다, 중매한다 말은 계약하고 있는 당사자 두 사람만 있으면 중개라는 개념이 없겠죠? 당사자 간에 개입해서 제3자, 도와주는 제3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개라는 개념이 한자로 쓰면 매도 매수인 중간에 제3자가 개입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개다. 어쨌든 제3자라는 개념이 들어가야만 성립되는 것이 중개다. 그래서 중개의 개념은 일단 민법에서는 요만큼 배우시는 게 민법인데 공인중개사법은 제3자 지위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꼭 들어가야만 성립되는 것이 중개 개념이다. 그래서 중개 개념의 가장 기초는 제3자가 꼭 들어간다는 걸 이해하시면 그럼 중개란 개념은
법에서 말한다까지 이야기할 때 몇 개의 개념 요소가 있는가 보니까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 하게 되면 오늘 배우시겠지만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 다음에 임목은 나무인데 등기한 나무가 있습니다. 나중에 개론 시간에도 나올 거, 준부동산 할 때 나오기도 하고 임목. 그 다음에 공장에 있는 속하고 있는 재산을 한 개로 묶어서 등기한 것. 공장재단이 있고 광업재단. 이렇게 해서 5가지입니다.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하여 첫 번째 요소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자, 기초 개념이죠.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을 거래 당사자랍니다. 그 매매 계약 당사자는 누굽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서 계약하는 것은 어디서 배우신다고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서 매매 계약하는 것은 민법 영역이다 그랬죠? 그 당사자 간, 제3자 간에 개입하는 당사자 간에 개입해서 어떤 계약을 매매, 교환, 임대차. 두 번째 요소가 어떤 계약을 도와주는가 보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고 민법에서 배우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처럼 각종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끝에 뭐 하는 것? 알선 도와주는 것. 이게 4번째입니다.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할 때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맞나요? 중개라 하면 해서 말한다까지 나오려면 이게 다 들어가야만 맞다 그랬죠? 그래서 중개라 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하면 뭐가 빠졌어요? 그 밖에 권리가 빠지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최근에 시험 나왔던 것이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가 교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OX. 교환하는 행위는 어디서 배우신다고? 민법이에요. 교환하는 행위다 그러면 교환 계약은 알선 개념이 빠지면 틀린다 그 말이에요. 중개라는 개념은 정확하게 쪼개면 몇 개의 요소로 되어 있다? 4개입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말하는 것, 알선까지. 빠지면 틀리고 여기에 보수를 바꾸란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보수를 받고 알선에 대해서 보수가 들어가도 틀리고. 그럼 뭐가 정확하게 중개라 하면 오늘 배우실 목표는 말한다까지 들어가는 요소가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체크하는 게 1차적이에요. 거기에 체크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기출문에 나왔던 것이 이겁니다. 직접 거래 당사자, 직접 매도 매수인으로서 임대 임차인으로서 직접 임대차 계약한다. 이건 중개라는 개념이 있나요? 여기는 직접 계약이고 민법 영역이지 중개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난이 높은 것이 이제 알선 개념이 들어가 있죠, 지금? 알선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중개인가? 뭐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 5가지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말하는 것, 알선하는 것이지 여기 권리금이란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아무리 알선 개념을 써도 그 물건이 중개 대상물 5가지가 아니면 중개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금전이 있나요, 없나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알선했다. 중개인가요? 아니다. 그 말입니다. 5가지인가 아닌 걸 보시고 매매, 교환, 임대차 뒤에 그 밖에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보시고 끝에 알선까지 보셔야만 말한다 개념에서 O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용어의 정의 끝난 다음에 요걸 구체적으로 배우시는 게 중개대상물 파트가 또 자, 두 번째는 중개업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핵심 단어가 중개업입니다. 방금 전에 목적조항도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겠다라고 했죠. 자, 중개업은 할 때 3가지였습니다. 말한다 나오면 다른 사람의 뭐?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뭐? 받고 방금 전에 보셨던 알선 개념인 중개를 뭐로 하는 것? 업으로 행하는 것. 3가지.
그 줄이면 중개업이라 함은에서 말한다까지는 세 가지가 되어 있다. 의뢰, 받고, 업 개념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기출문제가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업이다. 맞아요? 틀려요? 보수를 받아야만 업이지. 그리고 우리가 업을 한다는 이유가 뭐야? 먹고 살려고 한다? 좀 점잖게 하면 생계 유지로 하는 것이 업이면 반드시 뭐야? 보수를 받아야 업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일을 했다, 알선 개념을 써도 보수를 받지 않으면 업이 아니다. 업이 아니고 중개만 했을 뿐이지 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하면 틀렸다. 업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수를 받지 않고 업인가요? 어쨌든 받아야 업이면 유무에 관계없이 하면 업이 아니고 보수를 받지 않고 얼마 드리겠습니다. 얼마 주십시오라고 약속 요구했다는 것은 현재 받은 상태인가요? 받지 않았나요? 말만 했지 아직 안 받았다는 겁니다. 업이 될 수가 없고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했다. 업이겠나요? 우리도 증을 따지 않고 우리도 아파트 매매기 아는 언니가 아파 이사 가고 싶다. 언니 어느 동네 이사 가고 싶습니까? 만약에 동네 구역이 어디 아파트 있다면 그쪽에 이사 갈 거다. 우리 친구가 그 사는데 우리 친구도 언니 사는 동네 이사 가고 그렇게 서로 동네가 맞으면 서로 알선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보수를 받아도 관계없어요. 그게 업이겠나요? 우연한 기회에 한 건 한 것은 보수를 받아도 업이 아니다. 업이 아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이제 여기까지가 용어의 정의에서 기본이에요. 기본. 보수를 받아야만 업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만 업인데 우연한 기회에 한 건 하면 업이 아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무허가 음식점이 있나요? 없나요? 무허가 음식점이 있나요? 없나요? 얼마든지 있겠죠? 업인가요? 업 아닌가요? 업이죠. 그래서 업인지 아닌지도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업인지 아닌지는 누가 한다는 말이 있나요? 누가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등록한 사람이든지 등록하지 않든지 어쨌든 손님이 와서 해달라고 의뢰하고 보수를 받고 업을 하면 중개업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다음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무등록인 사람도 소장님이 아니어도 세 가지를 갖추면 업이 다니다. 업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주된 사업으로 그런 말이 있나요? 없나요? 주된 업무로서 주된 사업으로 그런 말이 없단 말은 컨설팅 사무소 간판 걸어놓고 주된 사업이 컨설팅업을 하겠습니다 해놓고 내부적으로 손님이 와서 의뢰하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한 것도 업이 다니다. 업이다. 누가 하는 거 따지지 않고 세 가지 갖추면 업이다. 그 말이고 주된 사업이든지 부수적이든지 컨설팅 사업의 부사에 이루어져도 업이 다니다. 업이 있다. 마찬가지로 은행에 아파트 대출 받죠. 대출 계약을 민법으로 표현하면 금전을 빌려 쓰고 갚는 계약을 해서 금전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대출 계약서 쓰고 1억 대출 받는다. 그러면 그냥 대출이 나옵니까? 담보를 잡아야 됩니까? 담보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것을 민법에서 배우시는데 금전 소비대차 계약, 대출 계약서 쓰고 대출을 확실히 받으려면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등록한 자이든지 무등록이든지 주된 사업이든지 부사든지 세 가지 요소를 갖추면 업이 다니다. 업이 있다. 이게 핵심 단어이고 출제는 이게 잘 된다는 겁니다. 중개업인지 아닌지는 이게 함정이에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시작해도 세 가지 갖췄다면 업에 해당한다. 부사에 이루어져도 세 가지 갖췄다면 업이 다니다. 업에 해당한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한 용어 정의가 공부하시는 올해 공부하시는 목적이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겠죠. 공인중개사라 하면 시작하면 말한다까지가 두 가지입니다. 어떤 법? 이 법. 법에서 이제 수업 시간이나 교재 보시면 이 법 이런 말 나옵니다. 이 법. 지금 배우시는 법이 뭐예요? 공인중개사법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시간에 이 법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법, 민법 시간에 이 법 하면 민법이겠죠. 그래서 이 법 하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만 자, 취득한 자. 그래서 요소는 딱 두 가지예요. 이 법이고 자격을 취득한 자를 뭐라 한다?
실무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시험 보시고 합격하셨습니다라고 문자 받겠죠. 그때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자격증을 받아야만 공인중개사인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시험 보시고 그러니까 실무상으로 이야기하면 합격한 자입니다. 합격한 자. 합격한 자를 법에서 뭐라 한다? 자격을 취득한 자랍니다.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은 자격만 취득했다면 증은 나중에 찾아도 관계없어. 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격을 취득했다면 시험에 합격했다면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문자 오면 그때 공인중개사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도 자격을 취득한 자까지가 용어정의 끝인데 뒤에 자격을 취득한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틀렸다 그러면 말을 붙이면 틀린다는 거예요.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니다. 어떤 법에 따라서? 이 법, 공인중개사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이다. 시험에 두 번 나왔던 것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자격을 취득했다. 미국 유학 가서 증을 뺏겠다 왔다. 공인중개사입니까? 공인중개사 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자만 공인중개사란다. 외국법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이제 소장이 되겠죠? 이전에는 중개업자라고 했다가 업자 개념이 일본식 표현이어서 바뀐 게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개업했다. 그 사람이 소장님 이름을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란다. 개업 공인중개사도 함정은 이 법, 공인중개사 법에 의하여 뭐한 자? 중개사무소 두고 개설한 자, 등록한 자. 그래서 등록한 자 개념은 누굴 표현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이고 자격을 취득한 자는 누굴 말하고?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한 자에서 끝이 나야지 용어 정의가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입니다. 등록을 한 후 중개업을 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는 이게 말은 굉장히 짧은데 틀리고 나는 이유가 뭐인가? 계속 공부를 하시면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개념하고 공인중개사 개념을 수백 번 씁니다. 그러니까 놓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용어 정의는 100% 안다 해도 틀리고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까지가 용어 정의 끝인지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계셔야지 말을 붙이면 틀리는 거 이것만 유의하시면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배우시는 게 이제 이겁니다. 중개업을 무등록인 사람도 등록을 한 자가 누군데요?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누가 아니다. 자, 용어 정의 한번 확정해 봅시다. 자격을 취득한 자 누구요?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누가 아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중개업은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에 의하여 받고 업을 해도 중개업이고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의뢰 받고 업이면 중개업 맞죠?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말하고 이 첫 시간에 중개업에 해당한다 하고 앞으로 배우시면 적법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적법하다 또는 민법처럼 유효하다, 무효이다 이렇게 쓰는데 적법하다는 말은 법에 적합하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적법. 반대말은 위법이겠죠?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할 때는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개념하고 처벌 대상하고는 같다 다르다? 네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중개업이다. 이 개념하고 네가 한 것은 처벌 대상이다 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다른 개념입니까?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누가 아닌 자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 누가 아닌 자?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이어도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했다면 무엇에 해당한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네가 중개업 하고 있는 건 맞다고. 근데 무허가 음식점도 업이 아니다? 업인데 단속에 걸려야 안 걸려요? 단속에 걸린다는 말을 법적으로 하면 위법하다. 나중에 처벌은 받겠다.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무등록이어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하지만 처벌은 받는다. 그렇게 해요. 개념이 좀 어렵다. 그죠? 그렇게 조금씩 익혀 나가시면 이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근데 1, 2월 달에 수업을 너무 얇게 하면 처음 얇게 하면 3, 4월 달에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요. 1, 2월 달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말이 그 말 갖고 막 해도 계속 들으시면 돼요. 좀 이따 교재에 또 체크해 보시고 하시면 뭐 어쨌든 익숙해지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끝나고 이제 실장님 2사람이 남았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개념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한 자를 말하고 소속은 증을 따고 실장님 뒤에 있는 사람을 소속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우리는 시험 공부이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시작해서 말한다까지 몇 개의 요소가 필요한가를 보시면 당연히 소속 공인중개사니까 소장님 밑에 소속된 누구이다. 공인중개사이다.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공인중개사증을 사무소에 걸고 실장님이 소속이다. 자, 뒤에 괄호 부분도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소장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종류가 3사람이 있어요. 올해 증을 따시고 공인중개사 되신 다음에 개인으로 개업하는 사람. 그 사람을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회사 설립해서 법인 만들어서 등록한 사람을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제도가 시험이 85년도에 1회 시험이 있었어요. 85년도부터 공인중개사가 배출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85년도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제도가 있기 전에도 얼마든지 중개업을 했던 소장님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겠죠? 그 사람 이름이 옛날에는 중개인이라 불렀어요. 중개인. 그러니까 아직도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가시면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라고 간판 걸린 데 있어요. 증이 없어요. 그 소장님 가게 들어가시면 증이 없어요. 왜냐하면 증 제도가 있기 전부터 중개업을 해왔던 분에 대해서 계속 중개업 해먹으십시오. 사망하실 때까지, 폐업할 때까지 기득권 주겠습니다. 그 사람이 중개인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지금 현재는 중개인이라는 개념은 안 씁니다. 어쨌든 소장님 종류가 3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 지금 소속 공인중개사 개념을 배우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공인중개사로서 이게 중요해요. 그럼 공인중개사인데 개업 공인사 소장님 3사람 중에서 누구 법인 회사를 만들 때 반드시 둬야 되는 사람이 회사 종류별 다음 편을 고쳐줄 겁니다. 주식회사 들어보셨어요? 주식회사에서 반드시 둬야 되는 사람이 이사하고 자본금액이 5억 10억 넘어가면 감사를 둬야 되는데 그 사람은 임원이라고 불러요. 임원. 임원회의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인, 회사인, 소장님 안에 반드시 둬야 되는 사원이나 임원 중에서 누구인 사람도 공인중개사인 사람도 포함이다. 어디에? 소속에 포함된다. 어쨌든 함정 체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소속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정도 알고 계시고 자 소장님은 아니지만 실장님 중에서 소속도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괄호 밖에 뭘 하거나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 두 번째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러니까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할 때 중개 업무가 뭐인지는 좀 이따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호하는 자이다.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해서 말한다까지 핵심 요소를 2개만 뽑으라면 누구로서? 공인중개사로서 뭘 하거나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처럼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누구?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어디에 포함된다? 소속에 포함된다. 소속이다 해야지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계속 나오는 질문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 3사람이 있다 그랬죠? 고용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는 누구이다? 소장님 밑에 고용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는 누구예요? 소속이다. 이렇게 기출문제 질문이에요. 그게 말한다까지는 반드시 몇 가지를 짚어보셔야 되는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 수행한다. 좀 더 배우시면 법인 중에서 법인 안에 있는 누구 중에서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 이단이다? 이다까지 포함까지 쪼개면 3개 되겠죠? 공인중개사로서 포함 중개업무 수행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장님 중에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도 실장님인데 일단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나와요. 아닌 자. 무자격자로서 실장님을 중개보조원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증이 있는 실장님이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증이 없는 중개보조원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개업 공인중개사 3사람이 소속되어서 뭘 한다고? 중개대상물 실장님 손님 모시고 현장 좀 갔다 오시죠. 현장 안내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오늘 나온 물건 오늘
사부터로 물건 정리 좀 하고 가시죠. 일반 서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을 뭐라 부르는가? 중개 업무를 한다라고 하지 않고 중개 업무와 관련된 뭐? 단순한 업무를 보좌하는 자를 누구라 한다? 중개보조원. 이제 우리가 증을 따고 부동산 취직하시면 최소한 소장님이 되시거나 소속이 되겠죠. 중개보조원. 그래서 기출문제처럼 공인중개사로서 소속되어 있다. 누굴 표현하는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 표현이지 보조는 틀린다. 그 말입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나와요. 중개 업무를 수행한단 말이 이게 들어가면 됩니까? 현장 안내 일반 서무처럼 중개 업무와 관련된 뭐만? 단순한 업무이지. 중개 업무 수행은 어디 들어갑니까? 소속 개념에 들어가야지 보존 개념에 들어가면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넷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가시면 이걸 구체적으로 배우십니다. 중개 업무가 뭔지 배우시는 거예요. 중개 업무는 손님이 와서 이름 아파트 내놓겠습니다 하면 그걸 나중에 배우시면 중개계약, 중개해달라고 하는 계약을 중개계약. 그럼 중개해달라고 아파트 내놨으면 매수인 찾아서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아파트 대장도 보고 현장도 가봐야 되겠죠? 확인 설명한다 그래요. 확인하여 설명하는 거. 그 확인 설명을 들은 매수인이 마음에 들면 계약합시다 하겠죠? 그때 작성해 주는 게 뭐?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거래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중개 업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면 확인 설명 의무 부담한다 있나요 없나요? 없어. 들어가면 안 돼. 거래계약서 작성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은 다 어디에 들어가는 말이다? 소속 공인중개사 개념에 들어가는 말이지 보존 개념에 들어가면 틀린다. 참고로 무자격자인 보조원이 현재 전세 사기 포함해 전체 다 중개사고의 61% 이상이 중개보조원이랍니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공신력이 완전히 떨어지겠죠. 부동산 사기꾼이다 말을 듣는 이유가 대부분 누가 사고 친다고요? 중개보존이 사고 친다. 그래서 법적으로 중개보존을 규제하는 조항을 많이 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담담 생각하시면 이전에는 중개보존도 명함하게 파가지고 식당 가서 계속 한 개 식당 가가지고 사장님 지나면 사장님 돈을 많이 버셔서 식당 이전하실 때 저한테 내놓으십시오 해가지고 물건 따오면 보존 자기 이름으로 광고 내고 소장이 중개해주면 중개보수 50% 이렇게 5대5로 나눠 갖고 했어요. 근데 허위 매물이 많다? 적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도 사고 치는 게 대부분이어서 보존 이름은 광고에 절대 못 넣도록 한다. 한동안에 그게 2020년도, 21년도에 들어왔는데 법이 그때 보존으로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많겠죠. 보존이 이제 자기 명의로 광고를 못 내니까 그때 공부하러 나오신 분이 확 많았다. 야간반에. 정을 뭐 따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정을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 한 20%, 30%만 정을 따시고 나머지 못 땄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계속 전화 받고 나가시는 거예요. 정을 아직까지 못 따신 분도 계시고 어쨌든 이렇게 6가지가 용어의 정의예요. 그럼 교재 한번 보시면 교재를 보시면 박스 안에서 용어 정의를 일단 함정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1호에 중개라 하면 끝에 말한다 밑줄 해보시고 말한다는 개념이 나오면 법에 쓰고 있는 요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에 관한 문제구나 아시고 첫 번째 괄호가 중개 대상물 괄호 두 번째 뒤에 매매 교환 임대차 괄호 그 다음 따로 그 밖의 권리 괄호 그 다음에 행위를 뒤에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 괄호 그 4가지가 들어가야 한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라 하면 뒤에 입업 괄호 뒤에 자격을 뭐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 괄호 개념 요소가 적기 때문에 말을 붙이면 틀린 그거 유의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중개업이라 하면 할 때 3가지 다른 사람의 뭐? 의뢰 괄호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뭐? 받고 괄호 중개 밑줄 하시고 중개를 뭐로 행하는 것? 업 괄호 그 다음 4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동그라미 하시고 위에 2호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념이 다른 건 이제 오늘 이해하셨다. 그죠? 입업 괄호 하시고 중개사무소의 개설 뭐? 등록을 한 자 괄호
그 이후에 자격을 취득했다. 취득 나오면 공인중개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등록 나오면 개업 공인중개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도 개념 요소가 등록한 데에서 끝이 나야지 뒤에 말을 붙이기만 하면 틀렸다. 그 다음에 5호, 6호를 묶어보시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다음 시간에 하시면 고용인이라 불러요. 5호, 6호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고요? 고용인. 개업 공인사 소장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고용인. 실장님 그렇게 해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누구? 공인중개사 괄호. 뒤에 괄호 보시면 개업 공인사 세 사람 중에서 법인의 누구?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 포함 제외. 포함까지.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포함까지 괄호. 사원부터 포함까지 괄호하시고 괄호 밖에 뭘 하거나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괄호. 소속할 때는 쪼개면 몇 개 요소가 필요하다고요? 3개. 공인중개사,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 포함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6호에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맨 첫 번째 당연히 공인중개사 아닌 자 괄호. 무자격자로서 그 말입니다. 뒤에 업무 내용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괄호하시고 뒤에 그거를 단순한 업무 밑줄 하시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을 뭐라 부른다고요? 중개 업무를 한다라고 하지 않고 중개 업무와 관련된 뭐?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래서 옆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옆에 빈칸이 있죠. 우측에. 거기다가 중개 업무 수행 X 적어보시고 중개보조원 개념 정의할 때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하면 X입니다. 그럼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를 말을 풀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X.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 X. 거래계약서 작성 업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업무 X.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확인 설명 또는 거래계약서 작성이라는 말은 소속에는 들어가도 가능하지만 중개보조원 개념 정의할 때는 지금 적으신 3가지가 들어가면 틀린 지원이 된다. 됐나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공부를 하신다면 그 지금 체크하신 용어의 정의 6가지 있죠? 괄호를 체크를 탁탁탁 해서 그렇게 읽어두시는 것만 하셔도 됩니다. 복습은. 자, 잠시 쉬었다가 밑에 교재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